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44부 경상우수영이 와해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6월 6일 무려 5만 명이 달하는 삼도 근황병은 용인전투에서 불과 2,000명 밖에 되지 않는 일본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징비록에서는 군사행동을 봄놀이 하듯이 하면 어찌 패전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세우기도 했죠. 물론 용인 참패는 당시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패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게 이제 용인에서 올라왔던 삼도 근황병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근황병들이 그냥 공중 분해되듯이 와르르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인 참패는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용인 참패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게 탕금대 전투나 임진강 전투처럼 병력이 완전히 전몰당했던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실제로 병력 손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전사자는 그렇게 많진 않았고 대다수의 병력들이 살아서 귀환을 합니다. 다들 이제 곱게 집으로 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군이 반격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생존 없이는 절대 승리도 없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 초전에 이렇게 박살이 나가지고 연전연패해서 끝도 없이 막 밀리던 나라들이 나중에 다시 반격을 가해서 적군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꽤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미국의 독립혁명도 그렇거든요. 미국의 독립혁명도 처음에는 영국군한테 잽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 미군이 탈영병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조지 워싱턴의 최고의 주적은 영국군이 아니라 같은 미군 탈영병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미군도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영국군을 몰아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가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홈그라운드에 있는 나라는 계속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용인 패전을 두고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이게 5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불과 2,000명 밖에 안 되는 일본군에게 깨졌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이걸 충격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도 세계 전쟁사에서 보면은 흔히 있는 일 중 하나예요. 병력 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5만 명이 완전히 다 전몰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상당수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도 근황병들이 전부 패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충격이 빠지게 됩니다. 임진강 방어선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삼도 근황병도 와해됐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일본군을 막을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조 조정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육지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을 때 바다에서는 어땠냐 이거죠. 사실 바다에서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바다의 상황은 어땠냐? 관련된 내용을 좀 일단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급이에요. 보급을 아는 장군은 적어도 전쟁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명언이 있을 정도로 전쟁에서 보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로로 보급품을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철도가 개발되기 전에 전통 시기에는 육로로 보급품을 옮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과 역형이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육로로 보급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수레나 우마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가축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또 요거를 운반해야 될 호송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호위해야 될 호송 병력도 필요해요. 문제는 이 엄청난 규모의 보급 부대를 가지고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식량이 또 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보급 부대가 올 때 또 들어가는 식량도 소모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식량 소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급물자를 줬더니 보급부대가 이거를 먹으면서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다 앵꼬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반쯤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육지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따라서 고속철도가 개발되기 전에 전통 시기에는 육상 보급보다는 해상 보급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실행된 일본군의 작전은 수륙병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륙병진이라는 것이 뭐 좀 특이한 게 아니라 되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의 기본적인 작전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 육군이 부산에 상륙을 한 다음에 삼령, 조령, 중령, 축풍령 이 3령을 돌파해서 한양을 목표로 북진을 하고 보급은 어떻게 돼줄 것이냐 했을 때 일본의 수군이 남해에서 서해를 따라가지고 쭉 북진해서 한강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일본 육군의 보급을 충당한다.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륙병진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굉장히 기초적인 군사 교리였고요. 더군다나 한반도의 지형상 산과 하천이 많아서 육상으로 보급을 운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따라서 보급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작전이었다는 거죠. 조선이 좋은 선이 많이 발달했던 것도 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거기다가 조선은 수도 한양을 비롯해가지고 핵심 도시들이 대부분 서해안 쪽에 밀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육군이 육로를 따라서 한양으로 진격을 하면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수군이 남해 서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급을 대주는 게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조선 쪽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동네는 대체로 서해안 따라서 그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털어먹으면서 가면은 이거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수군의 진격 루트에는 어디가 걸리냐면은 조선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참 여러모로 농업하기가 안 좋은 그런 지형이에요. 지형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정말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일본의 식량 생산 능력하고 조선의 식량 생산 능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서로 식량 세는 단위도 달랐고 또 조선이 단점이 좀 이제 중앙 집권 국가다 보니까 은결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 보고 안 하고 숨겨놓는 거 의외로 많아요. 그게.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지방 분권 국가다 보니까 은결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영주들이 이거 내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조사를 하는데 조선은 이게 관료제 국가라 가지고 수량만 맞추면 돼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진짜 얼만큼 조선이 쌀 생산량이 됐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양쪽 다 정확한 비교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본이 조선보다 식량 생산 능력이 더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본의 영동 기술이 조선보다 훨씬 더 좋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뭐 조선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농업 환경이 일본이 좋아요. 조선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농사짓기 좋다고 한 데가 호남 지방인데 거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게 일본이에요. 걔들이 우리보다 농사짓기 안 좋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게 호남 지방인데 일본 수군이 이 호남 지방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를 일종의 병창기지로 활용을 하면서 북상을 해서 보급을 대준다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가장 최상의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양육으로 병진 정책을 쓰게 되는데 물론 조선 측에서도 육로에서 일본군을 막고 바다에서도 당연히 일본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당시 이제 조선군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어떻게 일본군을 막게 될 것이냐. 자, 지도를 보시면요. 조선 측의 방어 포인트는 크게 네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상도 해역. 경상도 해역은 경상 좌수형과 경상 우수형으로 나뉘게 되죠. 오른쪽이 좌수형이고 왼쪽이 우수형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도를 보시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좌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 살고 있는 한양에서 바라봤을 때 좌우 기준이에요. 이때는 왕조국가니까 철저하게 왕이 중심입니다. 자, 경상 좌수형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부산에 위치해 있고
박홍이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 우수영은 거제도 가배량 쪽에 위치해 있고 원균이 지휘를 맡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해역도 크게 둘러 나뉘는데 전라 좌수영은 여수에 있고 여기 이제 지휘관이 그 유명한 이순신이죠. 그 다음에 우수영은 해남에 있고 여기 지휘관이 이억기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지켜야 되는데, 근데 조선이 사실 처음에 좀 오판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막연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본은 섬나라니까 당연히 해군 전력이 셀 것이고, 그리고 육군 전력은 약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 조선은 여진족과 싸우면서 단련한 육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군은 세고 해군은 오랫동안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약할 것이다. 그런 되게 막연한 판단을 해요. 조선에서. 근데 이거 완벽한 오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거꾸로 육군이 셌죠. 그 다음에 일본의 해군 전력도 왜구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도 외주를 져서 썼기 때문에 약하진 않았어요. 다만 일본이 적어도 옛날에 이제 백총강 전투 이후로는 아주 엄청난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로 파병해서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 몇백 년 동안 없었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일본 해군도 대규모 전투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부족했던 건 맞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육군이 여진족하고의 싸움에서 단련이 된 것은 국경지대 병사들이 그랬던 거고 내륙지대 병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수군 같은 경우 실전 경험이 아주 많지 않았던 것도 맞아요. 물론 왜구들하고 싸운 거 말고는 이제 그렇게 대규모 전투가 경험이 갖기 힘들었죠. 거기다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수군보다는 육군을 좀 더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아예 수군을 뭘로 하자. 육군으로 전용시켜서 싸우자. 그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경상도 지역의 수군들이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서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거의 뭐 해전다운 해전도 버리지 못한 채 와야 되는데 경상 좌수사 박홍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죠. 경상 좌수사 박홍은 사실상 수군 전력을 육군 전력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부산포가 함락이 되자 동래성에 합류하지 않고 박홍은 그대로 북상해서 중령 방면으로 퇴각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임진강 방어선까지 퇴각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경상 좌수영은 여기서 이미 개전 초기에 끝나게 되고 사실상 경상도 지역의 해역은 이제 우수영이 단독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상 우수사 원규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일본군에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 좌수사 박홍이 육지로 도주를 하면서 이제 경상 우수사 원균이 단독으로 경상도 해역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사실 원균이 대표적인 졸장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원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원균의 잘못에 대해서 좀 과도한 과장도 좀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은.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원균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원균이 좀 과도하게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말 맞습니다. 원균도. 자, 그래서 이 원균이 처음에 일본군이 침공을 해왔다는 보고를 받고서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막 도망갔던 건 아니었고 나름은 처음에 자기는 싸워보려고 했어요. 처음에 싸워보려고 했는데 일단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우수영의 수군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까지 진출을 하기는 했죠. 근데 거기 갔더니 이게 웬걸. 이게 일본군 함대가 이게 왜구가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주 새까맣게 몰려왔다는 거죠. 몇백 척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원균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함은 대략 한 70척 남짓이었거든요. 물론 이 70척에 대해서도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 70척 사실 거짓말 아니었냐. 실제로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70척이나 갖고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었냐.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경상감사 김수가 전쟁하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싹 한번 돌면서 점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균이 갖고 있던 군함의 숫자는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이 숫자가. 근데 아무튼 원균이 여기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고 쟤들은
우리 지금 10배가 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재주로 이기냐. 자, 그러면서 이제 원균이 여기서 전의를 상실하면서 우수영으로 그냥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망갔던 건 아니고 일단 가긴 갔어요. 갔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도망친 거죠. 이미 경상 좌수영은 끝났고 자기 혼자서 저거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균이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를 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수군 전력을 보존한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바쁜 초이스는 아니었죠. 여기서 무모하게 붙어가지고 전멸 당하느니 일단 뒤로 빠져가지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수군하고 합류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일전을 치러보자.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원균이 한 판단 미스가 뭐냐면은 후방으로 빠져서 전라도 수군과 합류를 해서 싸우자라는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수영을 포기를 하고 도망을 치는데 그 과정에서 군함들을 전부 자침을 시킵니다. 군함들을 자침을 시키고 군영에 불을 지르고 보급물자를 전부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할 일은 하고서 도망간 건 맞기는 한데 그냥 이가처럼 대책 없이 도망가진 않았어요. 적어도 박홍 정도의 일은 하고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70척이나 되는 군함을 왜 그렇게 격침을 시켜버렸냐 이거죠. 이게 그때 당시 조선군 지휘부의 기본적인 인식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조정도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육군이 세고 수군이 약하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시켜서 육지에서 싸우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홍과 원균은 그런 인식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수군 지휘관들이었어요. 수군 지휘관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 우리 수군이 무슨 힘이 있어,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기겠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시키는 게 낫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배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버린 그 군함들이 일본군에게 납포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침을 시키고 육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군 전력을 육군 전력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원균의 행동이 아주 이상한 행동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행동은 원균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박홍도 그랬고, 그 다음에 조선 조정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균의 판단 미스라는 건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좀 전라도 수군하고 상의라도 좀 해보던가, 좀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 해산부터 시켜버리고 나서 육군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 의도가 뭐였냐 이거죠. 진짜로 육군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육지에서 열심히 싸우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바다는 위험해, 일단 육지로 도망가자, 이런 보신주의였냐. 그거는 원균 본인만 알겠죠. 진짜 원균 본인만 알 건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각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균이 스스로 사실상 이제 경상 우수영의 수군을 해체를 시켜버리는데, 관련된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볼게요. 이에 앞서 경상 우수서 원균은 외적들이 여러 성을 연달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해군 함대를 이끌고 가덕도로 향했는데, 저희 가덕도가 이제 부산 근처에 있는 섬이죠. 외적의 배가 바다를 덮고 있는 것을 보자 마침내 퇴각하여 돌아오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당시 일본군이 뭐 한두 척이 아니라 수백 척이 그렇게 몰려오니까 그걸 보고 기겁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퇴각해서 우수영으로 돌아오고 여러 장수들도 점점 흩어져 버렸다. 자, 그러자 이제 원균은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아군의 전함을 다 침몰시키고 육지에 올라가 외적을 피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육군으로 전환해서 육지에서 싸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단 바다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보자 하고서 보신주의적인 행동을 한 건지, 그거는 원균 자기만 아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피하려고 하였으나 옥포 만호였던 이운용이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중지하였다. 그래서 원균이 이운용 등의 몇 척의 배와 함께 노량에 퇴각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원균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장수들도 다 이제 자기 진영들을 소각을 시킨 다음에 원균하고 합류를 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해도 일대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렇게 경상도 수군이 스스로 와해되자 일본 수군들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부산에 상륙할 수 있었죠.
오히려 여유가 생겼던 일본 수군은 와키자카를 비롯해서 일부 전력을 육상 전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토 요시아키, 부키 요시타카, 도도 다카도라 등이 지휘하는 일본 수군 약 9,000명과 함선 700의 척은 이렇다 할 방해를 받지 않고 계획대로 남해안을 따라서 서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수군은 여러 함대로 나누어서 남해의 연안을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무방비 상태에 빠졌던 남해의 도서 지역과 포고들을 습격해서 약탈을 벌이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뭐 보급도 충당하고 전리품도 챙기고 뭐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전쟁 나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조선의 남해가 유린당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원균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저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원균이 그냥 남해도에 처박혀가지고 관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수군이 본격적으로 서진을 개시해서 거제도까지 진출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원균은 또다시 겁을 먹고서 전의를 상실하고 그나마 이제 남아있었던 함선마저 버린 후에 아예 이제 육지로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균은 말이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시켜서 싸우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 전투 회피나 다름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원균의 모든 부하들이 다 비겁했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원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그것은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함선들을 전부 포기하고 육지로 도주하려고 했던 원균. 그래도 다행했던 것은 모든 원균의 부하들이 다 비겁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옥포 만호였던 이 운룡은 원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도 차라리 관할 내에서 죽는 게 맞지 육지로 그렇게 도주를 해서 비겁하게 사는 게 맞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해도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잃어버리면은 전라 충청 지방이 전부 위험하다. 따라서 육지로 도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전라도 수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균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일단 군함 70척을 스스로 자침시키기 전에 이거를 먼저 했어야죠, 사실은.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거부가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다든지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해도 전환을 해도 늦지 않는 건데 이거는 뭐 시도도 안 해보고서 일단 수군에서 육군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박홍의 경우야 이제 가장 최전선이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치겠는데 원균은 나름 이제 여유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이훈용이 이렇게 막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훈용의 만류를 들었던 원균 마지못해서 그의 말을 따라서 전라도 수군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관련된 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명이 한거하여 말하기를 사또가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니 의리상 관할 경내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미뤄서 봤을 때 원균이 진짜 뭔가 투지를 가지고서 차라리 육지로 가서 거기서 한바탕 해보자 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훈용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육지 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 한 몸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거를 찌르는 거예요, 이훈용이. 지금 당신 지금은 그냥 전투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냐. 말만 뻔지르게 그렇게 하는 거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지금 경상 우수사가 바다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 보면은 이것은 바로 양호의 요해처로 여기서 말하는 양호는 전라도, 호남, 그 다음에 충청도, 호서 여기를 이제 양호라고 얘기를 해요. 호남과 호서의 그 합성어인데 지금 여기가 뚫리면은 사실상 그 다음번이 전라도, 충청도 해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호의 요해처로 이것을 잃게 되면은 양호가 위태롭다. 지금 우리 군사가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으며 호남의 수군도 와서 구원을 하도록 청할 수 있다 하니 원균이 그 계책을 따라 율포만호 이 영남을 보내 순신에게 가서 청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간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기록이 엇갈리는데 난중 잠록에서는
이훈용이 직접 갔다고 돼 있고 선조수종실록에서는 율포만호 이영남이 갔다라고 하죠. 하여튼 뭐 이시성을 가진 군관 한 명을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라도 쪽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정학적으로 당연히 어느 쪽에 먼저 가게 되냐면은 전라 좌수영이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원균이 보낸 군관이 전라 좌수영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래쪽 난중 잠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척후병이 외쳐 보고하기를 작은 배 한 척이 와수해로부터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라도 쪽의 척후병이죠. 전라 좌수영에는 이순신이 척후병들을 깔아놓고 있었는데 그 척후병이 경상 우수영에서 보낸 군관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척후선을 시켜서 물어본즉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경상도 옥포만호 이 모여. 이거는 이제 옥포만호는 당연히 이훈용을 말하는 거겠죠. 적병이 가득히 몰려와 여러 진이 와해됐소. 우수서 원모가 여기서 말하는 원모는 원균이죠. 힘으로 지탱하지 못하여 퇴각하여 노량을 지키고 있는데 흉악한 외적이 쫓아와 이미 사천과 남해 바다에 가득 차 있어. 전라도의 함대가 그 선봉을 격파하여 주시길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영남의 바다는 끝장이 나고 화가 호남으로 닥쳐올 날이 머지 않을 것이오. 일종의 순망치안을 얘기하는 거죠. 입술이 사라지면 이빨이 시릴 것이다. 장군께서는 이 점을 숙고하시오 하였다. 이순신 등이 그 말을 듣고는 다들 놀라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상 우수영에서 보낸 구원 요청이 전라 좌수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드디어 올 게 온 셈이죠. 만약에 전라도 수군이 지금 나가서 돕지 않는다면은 영남의 바다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의 바다가 끝난다면은 호남의 바다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른바 순망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조선은 되게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국가다 보니까 조정의 명령 없이 절대 군대 못 움직여요. 그거. 그 명령 없이 함부로 군대 움직였다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특히나 전라도 해역에서 경상도 해역으로 아예 영역을 넘어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반역죄를 뒤집었을 것을 각오하고서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순신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가서 돕고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절차 따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조정에다 보고를 하고서 좀 절차를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경상도 바다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전라도 바다 쪽으로 옮겨 붙게 되면서 이순신은 출진 여부를 두고서 고민에 잠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이순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